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어, 뵙겠습니다. 어, 제가 한 6개월 이상, 어, 전혀, 어, 강의를 못 했는데요. 예, 오늘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로 개인적으로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좀, 예,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런 책입니다. 어, 칩워라는 책이고요. 저자가 이게 한마디로 반도체, 칩이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책인데, 참고로 저같이 뭐 반도체나 이런 그 경제에 관심은 있긴 한데, 사실 반도체라는 게 첨단 과학이라서 도대체 반도체를 어떻게 생산하고 도대체 삼성과 TSMC 뭐 이런 반도체 메모리가 뭐고 파운드리가 뭐고 이런 거 잘 구별도 못 하거든요, 제가. 예, 그런 사람에게 딱 맞는 책이 아닌가. 특히 저자인 크리스 밀러 씨는 이과 전공이 아니라 역사학입니다. 약간 뭐 아주 옛날 역사가 아니라 국제사라고 해서 최근에 무슨 한 20세기 이런 거를 전공하신 젊은 역사학자로 비교적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외교사 이런 거를 전공하시고 소련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분이 반도체에 대해 쓰셨기 때문에 문과적 기술의 약간 무지한 문과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반도체라는 과학적인 그런 공학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이제 이 인문사회적으로 세계 정치, 군사, 경제 면에서 갖는 중요성을 알아보기에 딱 알맞은 책이다. 그래서 문과 전공인 분들에게는 꼭 그리고 아직 반도체에서 잘 모르는 저 같은 분은 꼭 한번 일독을 하실 거를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중요한 거는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소련이 예전에 우리는 미국보다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폭격기를 만들고, 미국의 핵미사일보다 더 큰 가장 큰 미사일을 만들고, 미국의 반도체보다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다. 라고 자랑했다는, 뭐 실제가 아니라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일 큰 배, 제일 큰 비행기, 제일 큰 대포,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일반이었죠. 작은 것보단 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야말로 완전히 반대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크면 하나도 사용할 데가 없는 그런 것이 반도체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농담에서 드러나듯이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경쟁에서 소련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확 뒤처지면서 그래서 소련이 패망하였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경제적으로 소련이 후퇴해서 미국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두 나라는 무기 경쟁을 하는데 미국이 경제력이 좋으니까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를 작게 만들면서 정밀 유도 이런 폭탄을 만든 거죠. 소련은 다리 하나 부수려면 폭탄을 몇백 발을 해야지 다리가 잘 안 맞으니까 몇백 발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 와중에 비행기도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딱 비행기 한 대 띄워서 유도 미사일로 탁 때리면은 다리가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기술을 자꾸 개발하니까 소련이 결국 미국을 이길 수 없고 그 기반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도체를 아주 우수한 반도체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미국의 기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가 작으면 거기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다는 게 반도체가 작아야지 거기에 많은 기능을 넣는다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반도체가 작아진다는 건 똑같은 사이즈의 반도체를 놓고도 반도체가 전에는 10개 일을 하던 것이 100개, 1000개, 10,000개 일을 하도록 그 안에 세밀하게 회로를 그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걸로 저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도체는 이제 전기가 통하고 반체는 이제 반도체는 뭐 불연체는 이제 안 통하는 건데 반도체는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서
전기 흐름을 제어해 갖고 뭐 이런 회로를 그리고 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작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그 전기량도 적어지고 또 그 작게 됨으로써 반도체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미사일을 하나 쏘는데 반도체가 크면 미사일 두 개, 세 개 하면 벌써 무게가 많이 나갈 텐데 수백 개를 꼽아도 작은 반도체는 그 미사일 무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꼽아서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늘어나지 않나. 또 하나는 이렇게 작은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불량품이 나옵니다.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반도체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어떤 미사일을 쏘는데 반도체가 10개가 들어갔다. 9개는 제대로 작동하는데 하나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당연히 미국이 갖고 있고 이 반도체를 발명한 사람들은 다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손재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면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미국 사람이 생산하면 작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 돈도 많이 들고 또 하나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생산을 해봤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잘 만드는 것은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산을 하면 불량률도 확 줄어서 불량이 거의 안 나게 되고 그걸 수율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수율.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의 불량률이 안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율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작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만 있어 그 원천적인 그 과학적인 그 이론만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다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다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 사람이 만들면 그 이론을 구현해서 즉 설계는 어떤 건물의 설계는 미국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잘하지만 그걸 미국 건축회사가 지으면 그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자꾸만 그 건물이 무너지든지 건물이 설계보다 못생기게 나오든지 그러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설계는 아닌데, 건물 건축 설계는 아닌데,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그 설계도 그대로 정확하게 짓고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짓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모든 기술과 설계는 미국에서, 그걸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 기술은 한국에서 또는 대만에서 하는 이런 방식의 그 일의 배분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삼성전자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습도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면 어떻게 해야지 반도체의 분량을 줄일 수 있냐라고 해서 그걸 일일이 공정을 다 체크해서 습도,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날 반도체 생산 방법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습도, 온도, 무슨 이런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소 포화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반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정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삼성이 오랜 기간 생산하면서 다 그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따라할 수 없다. 근데 또 한 가지 네덜란드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SML이라고 왜 대통령도 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자주 가는 ASML. 근데 여기서 L이 리소그라피라는 건데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인데 광학 노광 장비, 포토 리소그라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포토는 당연히 빛이죠, 빛, 광학. 리소그라피는 인쇄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토리소그라피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이게 반도체 하나하나 선이 정말 분자 몇 개 들어갈 정도로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작게 그려야지 반도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손으로 판다거나 기계로 파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빛으로 판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그 원판에다가 감광질을 붙이고 거기다 빛을 쏘면 그 빛을 쏜 자리에만 그림이 그려져서 그게 회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빛을 쏴서 그 반도체에 그걸 그리는 거죠. 그 빛도 어떻게 쏘냐면 그냥 빛은 또 너무 크니까 이렇게 그 현미경을 반대로 현미경은
그 조그만 거 크게 보이죠? 크게 빛을 쏴도 그거를 현미경 반대쪽으로 하면 작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아주 작은 것에다가 돋보기 반대쪽 졸보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빛을 쏴서 아주 세밀하게 빛을 더 가늘게 가늘게 해서 그리는 것이 이제 광학 노광 장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가장 파장이 그 작을수록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게 보라색이고 그 보라색보다 더 작은 거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이라는 거죠. 자외선의 파장은 193 나노미터인데 이 자외선보다 더 작은 것, 그러니까 보라색의 바깥쪽, 자가 이제 보라색 자자잖아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 그 자외선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극자외선은 19.3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자외선이라고 하고, 이제는 자외선도 너무 굵어서 극자외선으로 설계도 반도체에 그걸 그려야 정말 얇고 얇고 얇은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기계를 극자외선을 만드는 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네덜란드의 ASML이기 때문에 이 ASML의 기계가 없이는 지금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ASML, 이거 극자외선 기계는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ASML이 무식하게 1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는 엄두도 못 낸다고 그러고요. 이 극자외선을 만드는 것을 뭐 저는 알질 못하죠. 근데 이 극자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0.003mm의 주석 방울을 진공 상태에 띄워놓고 이거 어떻게 주석 방울을 요 작은 걸 어떻게 진공 상태에 띄우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요 작은 거를 또 레이저로 쏘아서 맞추는 겁니다. 여러 번 맞추면 50만 도의 열이 발생한답니다. 그럼 이 주석 방울이 0.003mm의 주석 방울이 폭발하는데 그 폭발을 5만 회 초당 5만 회, 초당 5만 회. 도대체 이게 하여튼 0.003mm 주방울을 저는 레이저로 맞추는 것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것도 힘든데 진공 상태에 넣어서 레이저로 쏘는데 그래서 50만 도가 되도록 가열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1초에 5만 회 정도 하면 이 극자외선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 ASML이 만드는 이 장비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고, 그것이 45만 개의 정밀 부품이 필요하고, 45만 개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극자외선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유리에 반사시켜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근데 그 유리가 이렇게 얇은 건데, 유리에 우툴투툴한 표면이 있으면 이런 보람이 하나도 없이 반사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 유리는 만약에 그 유리가 막 독일만큼 큰 유리다. 독일 사이즈로 이걸 확대해도 거기에 모래 알갱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정말 더 이상 매끈해질 수 없도록 아주 매끈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바닥이 울리거나 지진이 울리거나 또 옆에 트럭이 가서 이렇게 울리면 또 이게 보람이 없잖아요. 이 정밀한 기계가. 그래서 무슨 진동이 와도 이 기계는 안 움직이도록 또 교정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저 문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기술이 집적된 이런 기계를 ASML만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건 다 이과적인 거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여튼 문과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참 이과분들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저도 그 감탄했는데요. 이 반도체하고 석유하고의 비교해서 저는 이 문과적인 함의를 끌어내 봤는데요. 석유의 특징은 뭡니까? 이상하게 중동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엔 땅 파도 안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데 중동에서만 구할 수 있고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거긴 자기 나라에 쓰니까 수출하는 석유는 중동에 많고 현대 사회에서는 석유 없이 살 수 없죠. 석유 없이 요새는 이제 좀 뭐 다른 전기도 하고 원자력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석유가 없으면 우리는 원시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동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고 컴퓨터하고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것이 다 반도체입니다.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도 반도체. 도대체 반도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뭐 냉장고, 세탁기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없이는 다시 인류가 이제 원시 사회까지는 아니래도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데 이 반도체가
다 대부분 한국과 대만 이 두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석유와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말할 겁니다. 아이, 석유야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에서 하는데 프랑스가 우리도 생산할래요? 라고 하면 프랑스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반도체 회사를 만들면 이 ASML 같은 회사의 그 비싼 그 한 대에 무슨 1,000억 이상 하는 이런 기계를 여러 대 들여와야 되고요. 그런 기계들이 새로 만들어서 하려면 수년이 뭐 한 수십 년 아니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몇 년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다뤄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공기의 습도, 막 밀도 이런 거 다 측정해 갖고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그 사람들도 필요하고 근데 갑자기 프랑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모든 사람이 국적을 바꿔갖고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에 공장을 무슨 이렇게 다 그대로 옮겨서 하면 생각이지만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 대만 사람을 다 데려올 수도 없고 정말 이 첩첩산중이라서 석유는 100년이 지나가도 중동 말고 생산을 못하겠지만 반도체는 100년은 가능한데 수십 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즉 10년 안에는 한국과 대만의 그 반도체를 다른 나라가, 즉 일반적인 반도체와 정말 정말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석유의 젊은 점은 우리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일부 지역에 석유는 중동, 반도체는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되게 불안한 겁니다. 중동이 석유를 가져서 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 석유는 나지 않지만 중동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전쟁 나면 신경 씁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무슨 밀가루 곡물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지만 밀가루하고 옥수수는 또 딴 나라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좀 다른 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동이 중요하냐?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마비돼서 뭐 석유를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밀가루가 모자르면 쌀을 먹고 쌀이 모자르면 옥수수를 먹고 감자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석유는 정말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강탈당하고 따라서 어떡하냐? 미국과 유럽 등 강대국들이 소련, 뭐 러시아, 중국도 강대국들이 중동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차지하려고 서로 아기다툼을 벌여서 중동이 오히려 전쟁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지금 새로운 석유인 반도체, 즉 한국과 대만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생산을 못 하는데 이걸 미국이 꽉 쥐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래라고 하면서 석유가 많은 중동 지역이 전쟁이 났던 것처럼 반도체가 많이 나는 대만과 한국이 사실 지금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틈을 타서 또 북한은 우리가 중요한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썽을 부리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주목해 줄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지 또 말썽을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였는데 이 반도체를 우리가 잘 생산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고 다른 나라 생산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동아시아가 중동처럼 화약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 그 약간 파운드리란 얘기를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생산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생산합니다. 즉 자기가 그 건축가라면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빌딩을 짓는 셈이에요. 근데 대만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없어서인지 설계를 안 하고요. 건축가가 설계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건물만, 빌딩만 지을게요라는 걸 하는데 이것이 파운드리입니다. 즉 대만은 설계를 포기하고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설계한 것을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고 대만의 TSMC라는 회사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그
건설에서는 미국 회사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건설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 기술을 삼성전자가 보고 베껴갖고 우리 경쟁 상대예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협력 기업이기도 하면서 경쟁 기업인데 대만은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협력만 할 뿐이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자꾸 자기가 설계한 것을 삼성전자보다는 대만의 TSMC에서 그 맡겨갖고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TSMC가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을 또 개발해서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것이 많이 생겨서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엔비디아에 막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대부분 TSMC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삼성전자에게 우리가 설계도를 넘겨주면 삼성전자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TSMC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삼성전자도 그래서 요새 그좀 그 긴장하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지금 이것을 미국이 다 지배하는 게 TSMC나 삼성전자나 또 네덜란드의 ASML이 반도체 기계를 만들거나, 근데 그 원천 기술의 특허는 다 미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 세 회사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미국이 생산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못하는 게 미국이 중단시키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좋지만 미국은 그 생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설계만 하지.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세 회사, 삼성전자, TSMC, ML에게 너희는 중국인테 수출하지 말라. 그래서 중국을 지금 고사시키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테 석유를 수출하지 말라 해서 중국이 석유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가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죠. 물론 냉장고에 들어간 반도체 수준은 중국도 생산할 수 있지만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무슨 첨단 군사기술 반도체는 중국이 더 이상 수입을 하지 못하게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대만이